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명은 소중하게, 환경은 아름답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시흥으로 이제 오면서 저희 집이 부평 쪽이거든요. 그래서 부천까지 전철 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61번 버스로 여기 시흥 시청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강의하기 전에 예비 모임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 왔는데 버스를 타고 올 때마다 시흥 이곳이 굉장히 도시로서 사람들이 살기 좋기도 하면서 아기자기하면서도 또 곳곳에 뭐 농토도 있고 또 연도 이렇게 키우고 있고 그래서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왔을 때는 물앙지어수지 쪽에 또 음식점에서 맛있는 연 음식도 먹고요. 갯골 생태공원도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흥이 굉장히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도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사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 생명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고 제가 이제 결혼 생활한 지 한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막 하고 첫 애를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라는 게 없었어요. 저는 그냥 뭐 살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아이가 100일쯤 돼서부터 이마에 뭐가 토돌토돌토돌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태열이라고. 그래서 그냥 놔두면 낫는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그냥 있으면 낫는 게 아니라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긁어대더니 이제 제가 또 그걸 잘 조치를 못 해줘서 2차 감염까지 걸려서 얼굴에서 이제 피고름이 흐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세요? 요즘에 아이들 50% 가까이가 가볍든 심하든 이런 아토피성 피부염에 걸려 있죠. 오늘 저기 뒤에 보면은 저희 그 꼬마 친구들도 와 있는데 다행히 건강해 보여서 참 좋다. 시흥이 그래도 생태 도시라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저기 어머니가 아기 이렇게 안고 아기띠하고 안고 왔는데 저는 그렇게 다니지를 못했어요. 저 아이가 거의 돌 때까지 저는 아기를 업어서 또 이렇게 제대로 안고 키우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진물이 심하게 흐르기 때문에 가려워서 어디든 닿기만 하면 막 긁어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업으면 제 등에다가 처음에 막 비벼대는 거죠. 그럼 제 등에 옷이 진물, 핏물, 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거의 돌아다니질 못해서 첫째 아이가 굉장히 답답해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아줬냐면은요. 그냥 보통 이렇게 아이 얼굴이 제 가슴을 보게 하고 앉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으면 또 제 여기에 비벼대니까 아이를 앞쪽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 손이 계속 자기 얼굴로 가서 긁으니까 그게 피고름이 나고 얼굴에 계속 상처 자국이 나니까 제 이 팔로 꽉 누르고 손이 올라오지 못하게 얼굴로 그 다음에 다리로 이 허벅지를 아기 허벅지를 잡고 그러고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어린 아기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얼굴에서 피하고 진물이 흐르고 제일 아기가 태어나면서 배우는 말이 엄마, 맘마, 그다음에 어부빠 요 말을 가장 많이 먼저 배우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업어서 제가 키우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왜 이 어린 생명 천사 같고 사랑스럽고 이런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질 못하는가? 왜 건강하게 살아가질 못하는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러는가? 제가
1년도 넘게 이제 두 아이를 다 젖을 먹여서 키웠는데요. 둘째 아이를 처음 이유식을 시킬 때 그러니까 저희가 집에서 먹는 저희 다른 식구가 먹는 쌀을 푹 끓여서 미음을 해서 처음 이유식을 시켜줬어요. 근데 저희 아기가 그걸 한 3-4 숟가락 받아 먹고는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쌀로 만든 미음을 몇 숟가락 먹고는 애가 발작을 해갖고는 우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이 시뻘개져서 막 이 고통스럽게, 그러니까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지니까 고통스럽게 소리를 고함을 질러대서 집에서 다른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했어요. 도대체 저 집은 애를 왜 제대로 못 키워서 이렇게 울리나. 근데 그렇게 뒤집어진 상태에서 집안에서는 도저히 달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가을 데리고 막 제가 그런 식으로 안고는 막 동네를 막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겨우 울음을 그치고 가라앉고. 그래서 늘 비상사태처럼 제가 둘째 아이랑 살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도 불쌍했어요. 제가 둘째 아이를 돌보느라고 첫째 아이를 마음껏 잘 데리고 놀아주지 못한. 그래서 그런 제가 겪은 그 고통, 아기와 함께 겪은 고통 때문에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살기 힘든 곳인가? 그리고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밥도 못 먹는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아이가 결국은 낳았어요. 낳아서 건강해졌습니다. 근데 그 건강해지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는 병원을 데리고 갔지만 결국은 자연요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먹거리를 유기농으로 바꿔주고 씻기는 거, 옷, 뭐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유해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해서 그래서 건강해지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 세상은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가? 자꾸 여린 생명일수록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환경 오염 실태를 보시면요. 처음에 이제 바다와 강의 오염입니다. 이 처음에 사진은 우리나라 서해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책자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모습은 저기 있는 어부가 중국 어부입니다. 중국인데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에서 익사를, 그러니까 물에서 익사를 해서 이렇게 떠오른 거죠. 다 떼죽음 당한 겁니다. 이 쓰레기들 과연 누가 버렸을까요? 서해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이걸 버렸을까요? 누가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은? 그죠? 우리들이 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좀 이따 숲 파괴할 때도 그렇지만 저희가 생명사랑 학교인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 종이컵은 글쎄 생명을 사랑해서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여기 보면 스티로폴 이런 것들이 떠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하면서 비닐봉지라든가 이런 종이컵 같은 거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사면 생기고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자잘한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이런 스티로폴 같은 대형 쓰레기들도 생겨요. 그래서 저쪽 그 남태평양 쪽에 가면은 우리나라 땅보다도 더 넓은 쓰레기 섬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 쓰레기들이 뭐가 주로 많이 가 있냐면 대형 쓰레기들이 그렇게 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형 쓰레기를 뭘 버릴까 생각을 하면 TV, 냉장고, 세탁기, 자가용, 장롱 이런 것들 한 번 사서 평생 쓰지 않잖아요. 때로 고장이 나서 10년, 20년 쓰고 고장이 나서 버리는 건 그래도 괜찮지만 때로는 이사하면서 마음에 안 들어. 새 거로 장만합니다. 멀쩡한 거를. 그리고는 표딱지 딱 붙여서 저희 집 앞에 내놔요. 그럼 며칠 있으면 그걸 가져갑니다. 우리 눈앞에서는
그런 쓰레기들이 사라져요. 그런데 그런 쓰레기들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저쪽 결국은 바다로 버리게 되거든요. 우주 밖으로 우주선 타고 가서 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둥둥둥둥 쓰레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속에 사는 생명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물속에 사는 생명체들, 먹거리들 잘 먹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끓이지 않는 거, 불에 손대지 않은 회 이런 거 굉장히 비싸게 주고 사 먹죠. 근데 우리가 먹는 회가 정말 건강한 물고기일까? 이렇게 거의 죽어가는 것들 가져서 먹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고요. 또 지구하고 우리 몸하고는 같이 이어져 있죠. 신토불이잖아요. 우리는 지구에 몸을 담고 살고 있는데 사실 이 물이 이렇게 다 썩고 물에서 사는 생물들이 죽은 것처럼 우리 몸에서 흐르고 있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이 뭘까요? 피, 가장 대표적으로는 피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중에 두 번째가 피로 인한, 혈액으로 인한 겁니다. 우리 핏줄이 깨끗하고 피도 깨끗해서 이게 우리 몸을 잘 돌아다녀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요. 이렇게 바다나 강이 더러운 것처럼 우리 이 핏줄도 더럽고요. 핏줄에 지방 잔뜩 껴 있고요. 피도 액체가 아니라 핏떡 아시죠? 혈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생겨서 가다가 막힙니다. 그게 머리 쪽에서 뇌혈관에서 딱 막혀서 혈관이 터졌다. 그러면 그게 뇌출혈이고요. 때로는 이 뇌혈관을 딱 막아버렸다. 핏떡이. 그게 뇌경색이죠. 그러면 이 핏떡이 어디에 막히느냐에 따라서 저희 몸에 이상 증상이 옵니다. 중풍. 이게 대표적인데 중풍 증상이 한쪽 몸이 마비되거나 장님이 되거나 말을 못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오염된 것처럼 물이 오염된 것처럼 지구에 물이 오염된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물도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숲의 파괴, 사막화입니다. 지금 제가 바닷물, 강물을 우리 몸의 핏줄이나 피에 비유했다면 지구의 숲은 우리 몸에 어디에 해당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허파, 심장 이쪽에 해당합니다. 호흡기 쪽에 해당을 해요. 숲이 무성하고 푸르러야 산소가 많고 생명체들이 활발하게 푸르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많이 죽었죠. 그래서 전 세계가 사막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32.3%예요. 전체 지구의 사막화 중에 제일 많이 사막화가 됐습니다. 중국 쪽에 사막이 많이 있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막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폭염이 빨리 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땅에도 불모, 사막은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주 지독한 생명만 삽니다. 선인장, 가시가 많은 것, 그다음에 정갈, 복 있는 그런 것만 살아가는데 그런 곳이 되어가는 거죠. 숲이 파괴되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러니까 다행히 사막이 없지만 중국이 사막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사막에 있는 모래들이 날아옵니다. 그게 바로 뭐죠? 황사죠. 황사는 한자로 하면은 누를 황자에 모래사자예요. 노란 모래예요. 근데 이게 노란 모래이기만 한가? 중금속 오염돼 있고 더럽고 그게 우리 눈에 들어가면 유행성 결막염. 우리 코에 들어가서 호흡기까지 망가뜨려 놓으면은 비염, 중이염, 기관지, 폐렴 이런 것까지 다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장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뱃속에는 탯줄로 숨을 쉬지만 태어나자마자 이 심장하고 허파가 움직여서 살아가고 죽을 때까지 이 심장은 끝까지
움직이죠. 근데 지구에서 심장과 허파가 망가진 것처럼 요즘에 아기들 태어나면은요, 심장 기형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저희는 기형아 그러면은 뭐 겉으로 보이는 뭐 여기 언청이라든지 손이 뭐 잘못됐다든지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내장 기형이 굉장히 많이 있게 아기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저희 아기가 그렇게 고통 당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키면 저희 아이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환경 오염 실태를 보면 생물종이 멸종을 하고 있죠. 1년에 1만 7천여 종에서 15만여 종. 제가 이제 몇 가지 대표적으로 코알라, 그다음에 북극곰, 따오기, 저기 팬더곰 이렇게 조금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코알라는 아기들 그림책에 잘 나오는 동물입니다. 아기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인형도 좋아하죠. 근데 이 코알라를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우리나라 동물원에 데려와서 좀 구경시켜주고 싶다. 못합니다. 코알라는요. 어느 나무에나 붙어있지 않고요. 유칼립투스라는 나무에만 붙어있는데 이 나무는 호주에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호주에서 이 유칼립투스 나무가 사라지면 거기에서 붙어 사는 코알라도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북극곰은 여러분들 요즘에 뭐 남극의 눈물, 뭐 북극의 눈물 이런 다큐멘터리 보시면 서 있을 곳이 없죠. 빙하가 다 녹아서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따오기는 여러분들 우리 동요에도 있어요. 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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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처량한 소리 이런 노래도 있는데 동요에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이후로 따오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팬더곰도 중국에만 있죠. 팬더곰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 곰인형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기도 이제 멸종 위기에 있는 저희 눈에 크게 보이는 동물들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들 이런 것들은 아주 수없이 지금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그 멸종되면서 그럼 인간만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얘네들이 죽으니까 얘네들이 살던 땅에 인간이 더 많이 가서 살아서 우리는 더 많이 번성하고 얘네는 멸종할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인구 폭발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은 지구상에 인간이 너무 많다. 인구가 줄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한 70억 정도 인구가 그러니까 전체 지구 인구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한 10억 정도 있어야 다른 여러 생물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 하나 낳을까 안 낳을까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걱정들 하시죠. 저희 어른들 저도 걱정이고 그러긴 한데 어찌 보면 본능적으로 아기 이 경제 문제 돈 문제만이 아니라 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집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구가 너무나 포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오히려 이 전체 지구를 위해서 나을지도 모른다. 젊은이들이 설득력 있게 이성적으로 설명은 못하지만 그런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이 모습이 뭐냐면요. 바닷가의 모습이에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분홍색, 초록색, 하늘색 이게 튜브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바닷가에서 조금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더위를 피해서 가셨는데 돈 많이 받죠. 음식 그리고 막 이 모래사장 이런 데 해변가 가면은 쓰레기들 막 잔뜩 버려놨죠. 그리고 거기 사람 구경하러 갔는지 산이나 뭐 계곡이나 그런 시원한 바람, 바닷바람 맞으러 갔는지 이거 헷갈립니다. 그리고 저희 출퇴근할 때 지옥철을 경험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구가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특별히 선진국은 지금 인구가 별로 없지만 모자르지만 후진국들, 중진국, 뭐 중국, 인도 이런 곳들은 굉장히 지금 너무나 많죠. 그 다음에 과학으로 말미암은 이제 환경오염이 있습니다. 핵 위협이에요. 체르노빌이라는 그 핵발전소 폭발 사고로 저희가 이 원자력, 핵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젊은 어린 소년이 있는데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실제로 동영상 찾아보면 끔찍해서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이게 핵폭탄을 맞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핵이 폭발했고 그 근처에 살다가 저렇게 변한 거예요. 어떤 어른은 이 마치 얼굴이요. 바람 빠진 공처럼 이렇게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사라져 버린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옆에 나라인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 핵발전소가 폭발했죠. 후쿠시마에서. 이곳은 농촌 지역이에요. 이 근처가 원자력 발전소 바닷가에 원자력 발전소 있고 이 근처에서는 다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요. 이 발전기가 돌아가는 동안 계속 뜨거워서 열을 받기 때문에 늘 찬물을 공급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꼭 바닷가에 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20개가 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고리, 뭐 월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어느 지역인지 아세요? 해변가요. 부산 쪽입니다. 부산이에요. 그쪽이. 그래서 여러분들 기장미역 막 이런 거 하죠. 기장 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요. 지금 그쪽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 돌리지 말아야 될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면서 고장이 100번이 넘게 일어났는데도 그거를 보고를 안 하면서 멈췄다 또 돌리고 멈췄다 또 돌리고 이러면서 지금 아슬아슬하게 발전기를 우리나라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갑자기 폭염이 찾아왔기 때문에 곧 이 전기가 모자랄 거다 이런 그 매스컴의 기사들이 자꾸 뜨죠. 이 기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자꾸 지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짓기 위한 어떤 분위기 조성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건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 사재기가 있었어요. 뭐 사재기 하셨는지 아세요? 소금 맞습니다. 천일염. 여기 제가 지난번에 소금 공장 소금 거기 있는데도 갔다 왔거든요. 여기 저의 소금 또 뭐 샀을까요? 뭐 사재기 했을까요?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 굉장히 사재기 했습니다. 근데 이미 지금 거의 1년도 넘었죠. 이 물이 해류 따라서 방사능 오염된 물이 해류 따라서 처음에 미국 쪽으로 하와이 쪽 미국으로 갔다가 지금 우리나라로 벌써 왔죠. 1년이 넘은 사이에. 사실 우리 바닷가가 결코 깨끗한 바닷가가 아닙니다. 온난화로 지구 온난화로 해서 뜨거워지기도 했지만 핵에 오염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뭐 육고기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육하는 키우는 방법이 너무 잔인하고 끔찍해서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우리한테 독이 된다. 차라리 바다에서 있는 걸 먹어라. 근데 아까 보셨듯이 물 오염됐고 이런 식으로 방사능에 다 오염된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핵 발전 사고가 있고 나서 전체 지구의 핵 연구가들이 다음에 사고는 어디에서 일어날까? 우리나라였어요. 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한 핵 때문에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또 유전자 조작 식품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음식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된장찌개, 콩나물, 두부, 감자 이런 것들 저희들 뭐 다 좋아하는 음식이죠. 그 다음에 스파게티, 참치 통조림, 분유, 이유식, 소세지, 빵, 과자, 시리얼, 피자 이런 것들이 다 유전자 조작 식품입니다. 자, 된장찌개 이거 왜 유전자 조작 식품일까요? 콩이죠. 전 세계적으로 곡물 회사에서 조작하는 곡물, 대표적인 곡물 두 가지가 콩과 여기 제가 예로 들어드린 옥수수입니다. 자, 그러면 콩하고 옥수수 안 먹으면 되지? 자, 콩하고 옥수수 안 먹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두부, 우리 서민들이 잘 먹는 콩나물 이것도 다 유전자 조작이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 대부분 다 가게에서 사 먹을 수 있는 거 다 유전자 조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분유나 이유식이 유전자 조작이기 때문에 엄마 젖을 먹여야 된다. 엄마가 뭐 먹겠어요? 엄마가 먹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음식 먹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철두철미 완전히 이런 것들 조작된 것들이 둘러싸여 있고요. 옥수수가 그러면 옥수수 이렇게 피리 불듯이 여름에 삶아 먹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옥수수 이용하는 거 보면은요. 처음에 접착제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판지 공장 여러분들 이 책상 이런 거 의자 가구 만드는 데 있죠? 여기 유전자 조작 옥수수가 들어가고요. 우리 몸에 직접 닿는 것으로는 파스에 유전자 조작 옥수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우리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 사 먹죠. 거기에도 유전자 조작 옥수수 들어가고요. 당면, 라면, 통조림. 그 다음에 백상지, 코팅. 자,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복구 적으시는 그 책 있죠? 하얀 종이 여기에 유전자 조작 옥수수 들어갑니다. 콜라, 사이다, 팥 앙금. 우리 팥빵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팥빵 좋아하시죠? 거기 팥 앙금. 그다음에 이 더운 때 시원하게 팥빙수 먹습니다. 그 팥 거기 유전자 조작 옥수수 들어가고요. 사탕, 비스킷, 옥수수, 식용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연탄에까지도 유전자 조작 옥수수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만 피하면 이 유전자 조작에서 거리를 둘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거. 우리 모든 삶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콩은 옥수수보다 이용도가 더 많아요. 옥수수는 한 요 정도 반 페이지인데 콩은 이 한 페이지 정도로 이용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 문제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오염이 돼 있는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구 생명이 다 아파요. 지구도 아프고 지구에 깃들여 사는 생명이 다 아픕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여성이 있는데요. 레이첼 카슨이에요. 저기 얌전하게 있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 분이고요. 1960년대에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썼어요. 봄 이러면은 침묵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사실 침묵 그러면 가을에 낙엽이 지면서 적막해지고 겨울 이런 것이 침묵하고 더 어울리는데 봄에는 새싹이 돋고 풀벌레가 날아다니고 새들도 지저귀고 이래야 되는데 봄이 와도 우리가 이 모든 들녘에 농약을 퍼붓고 제초제 퍼붓고 그러면서 모든 생명체들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와도 들녘에는 새 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는 죽음의 침묵의
그런 때를 맞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저분이 썼어요. 사실 이 책을 쓸 때 전체 책 한 권이 나오기 전에 부분 그 미국 유명 잡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발표했을 때 농약회사, 화학회사 이런 곳에서요. 그런 곳이 거대 기업이거든요. 이 여성에게 너 그거 계속 발표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이거 책으로 내면 책으로 낸 출판사 뒤엎어버리겠다. 이런 위협을 가했다고 해요. 근데 이 책이 빛을 본 게 다행히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그 집권을 하고 있어서 이 그 기사를 보고 청문회 비슷하게 했습니다. TV에서 화학회사의 대표자, 과학자 이런 농약 이런 거 만드는 그런 사람들하고 레이첼 카슨하고 딱 마주보게 하고 TV 토론 쇼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환경 오염이 심각하구나.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첼 카슨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독신으로 살다가 50대 중반쯤에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 책을 쓰는데도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위협도 받고 이러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용감하게 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써서 더 이상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렸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꿀벌이 멸종하면 그 다음은 우리 인간이 멸종할 것이다. 왜냐? 우리 사람들이 고기도 안 먹고 바다에서 나는 것도 안 먹는다고 그래도 땅에서 나는 곡물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곡물들의 열매를 맺어주는 것은 농부가 일일이 다 열매를 맺어주지 않습니다. 꿀벌들 같은 것들이 꽃길이 날아다니면서 이 수분을 암수를 맺어줘서 열매가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한 2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외국에서도요. 본격적으로 꿀벌들이 대량 멸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지리산에 은퇴하고 들어가셔서 양봉업을 하셨어요. 3년 전만 해도 돈을 짭짤하게 버셨습니다. 거기서. 근데 갑자기 2년 전서부터 봄에 벌들이 오지를 않더래요. 사라져버린 거죠. 몇십만 마리가.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30-40% 정도의 꿀벌이 멸종했다고 그래요. 점점 더 멸종해 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꿀벌이 멸종하면 땅에서 나는 곡물이 적고 그러면 당연히 식량 정쟁이 벌어지겠죠. 식량 정쟁이 벌어지면 이 식량 정쟁을 위해서 핵을 사용할 거라는 거죠. 핵을 사용하면 한 지역 사람들이 그냥 죽고 그곳이 파괴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구 자체가 아니면 이 태양계라는 우주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쳐올 것이다. 이렇게 환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한 3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지구 온난화의 비밀이거든요. 잠깐 보세요.
네, 여러분들 잠깐 보셨는데요. 지구 온난화하고 온실 효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우리가 지구를 오염시키면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고요. 이게 온실 효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온실에 들어가 보셨잖아요. 온실에 들어가시면 딱 어떤 게 느껴지세요? 숨 막히죠. 갑자기 답답해지죠.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오면은 땀 흘리면서 살았다 이러는데, 자, 이 전체 지구가 다 온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구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답답해지고 숨 막히고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덥고 답답한 곳에 있는 차가운 것들은 녹아버리는 거죠. 남극의 펭귄, 북극의 곰, 얘네들이 살 곳이 없어지고요. 자,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의 온도, 그러니까 바닷물의 높이는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 그리고 방글라데시 나라 같은 나라는 아예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요. 자, 그럼 그 나라들만 사라지고 땅이 줄어들까? 우리나라 땅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마찬가지겠죠. 우리 여름에 더워서 해변가라도 가야 되는데 해변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구 온난화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물들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가 살 땅까지 없애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면 이런 환경 오염, 환경 위기의 원인과 결과를 보면은요, 동물들이 환경을 오염시켰다기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오염을 시켰죠. 우리가 물도 더럽게 했고 숲도 다 파괴했고. 그래서 이런 인간이 그렇게 파괴하면서 나 잘 살겠다, 나 조금 명품 옷 입어야 되고 나 좋은 차 타야 되고 더 넓은 집에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자연을 파괴했고요. 결국은 우리 인간 삶조차도 위협하게 됐죠.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신들까지도 이제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에서 강의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 그 독후감을 제가 받아보면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글을 봐도 이 친구들이 굉장히 안정감이 없다.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나 자신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런 게 글에 많이 나타나요. 느낌으로 제가 받는 거죠. 올해부터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건강검진 받을 때는 우울증 검진을 받게끔 그렇게 돼 있죠. 다, 누구나 다. 그래서 이제는 정신과에 가는 게 정말 정신병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다 살면서 힘들고 우울해지고 왠지 모르게 피로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러면은 어떤 정신적인 위기가 와서 가서 얘기 나누고 편안한 사람과 자기의 고통을 공유하는 그런 게 필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파괴한 게 결국은 우리 정신 위기까지 나왔고 모든 관계를 결국은 파괴시켰죠.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예쁘게 자라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서부터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해야 돼, 그러려면은 네가 친구들보다 다 잘해야 되지, 이런 거 교육시킵니다. 암암리에. 인간관계, 서로 동료로서 도와주고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 너가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잘해야 돼, 다른 친구보다, 이런 거 가르치고요. 인간하고 자연관계도 망가졌죠. 그래서 우리 사실 그림책에서 아이들 보면은 닭 그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아이들 보고 닭 그려봐라, 유치원에서 닭 그려봐라 이러면은요, 요즘에는 치킨 그려놓는데요. 그전에는 닭다리를 4개 그려놨다가. 그러니까 자연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유한한 인간이지만, 한계를 가진 인간이지만 뭔가 초월적인 것, 더 높은 것, 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향하고 살아가는데요. 그런 것들하고도 거리가 멀어진, 모든 관계가 깨진, 파편화된 아주 고독한 섬처럼, 외로운 섬처럼 그렇게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김수환 추기경에서 좀 공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김수환 추기경님이 1971년에 발표하신 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1971년이면 40년도 더 전입니다. 그때 이런 말씀 벌써 하셨어요. 인간은 병들어 있다. 오늘의 인간은 분명히 병들어 있다. 오늘의 사회는 확실히 불건전하다. 정신적, 물질적 공해로 가득 차 있다.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 물량적 발전과 함께 참으로 인간도 발전했는가? 우리 사회는 인간적 얼이 빠진 공허한 사회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 저는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겨우 느낀 거를 김수환 추기경님은 결혼도 안 하셨는데 1970년대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벌써 인간도 병들고 우리 사회도 병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5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저쪽 전라도 남쪽의 호남 나주에는 이렇게 공장이 그러니까 농토였던 곳이 이런 공장이 세워졌다가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최첨단의 모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분명히 저희 한국인들은 잘 살게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정신적으로 또 삶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살고 있죠. 김수환 추기경님이 왜 71년도에 벌써 그런 발표를 하셨냐면 1970년에 우리나라에 좀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태일 아시죠? 전태일이 1970년에 그 지하에서 옷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이었죠. 그 청년이 70년 어느 날 평화시장 길에서 우리도 인간이다. 우리 공장 노동자도 젊은 노동자도 인간이다. 이걸 외치면서 몸에 불을 붙이고 신화를 뿌리고 불을 붙이고 시장을 뛰었습니다. 분신 자살을 했어요. 70년에. 그래서 추기경님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71년도에 벌써 우리나라는 이렇게 병들었다. 진짜 병들었습니다. 진짜로. 저 자신도 제가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다고 자신을 못하겠어요. 솔직히. 이런 공부를 하고 여러분 앞에 섰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 또 제가 이제 낙태 문제도 잠깐 생명을 소중하게라는 그 제가 주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통계는 200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8년 전의 통계인데요. 2005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34만여 건 일어났어요. 자, 이거를 1년은 365일이잖아요. 이걸 나누면 하루에 2005년 동안 하루에 매일 한 1년 동안 930여 명의 여성들이 한국에서만 낙태를 했습니다. 거의 1000명 가까이. 그리고 2010년도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산부인과에서요. 그래도 낙태 시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부나 이런 곳 국가에서 제재를 덜 하던 때였는데요. 2010년도 정도 그러니까 3년 전에만 해도 잘못 시술해주면 의사 면허 정지되고 뭐 구치소 가고 이런 데인데도 2010년도도 10만 건 정도의 낙태 시술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루에는 얼마냐면 300명 정도 우리나라. 그 이유를 보시면 누가 보통 낙태를 했느냐? 미성년자, 그러니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중고생 여학생들이 임신했을 때는 낙태해야 된다 라고 본 게 법조계 쪽에서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가, 그리고 여성계 쪽에 있는 분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낙태해야 된다. 어떻게 중고생의 여자애가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겠냐, 이렇게 본 거죠. 2005년도. 다음에 미혼 여성. 자, 성년은 지났지만 대학생이겠죠.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대학생 이상의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 임신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법조계에서는 5사람 중에 한 명은 그래 낙태해야지. 처녀가 어떻게 애를 키워. 그 다음에 여성계에서는 3사람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래 안 돼. 애 낳으면 안 돼.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리고 임신 여성이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임신 여성이라는 것은 결혼한 여성인 거죠. 근데 애를 둘을 낳았어요. 근데 셋째가 덜커덕 들어선 거예요. 둘 키우도 죽겠는데, 나 또 직장 다녀야 되는데, 제발 지워주세요. 이러면 해줬다는 거죠. 자, 이런 것에 대해서 낙태 논쟁이 해줘야 된다. 아니다. 생명.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엄마 배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 아기를 죽여서는 안 된다. 태아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요. 아니다. 도저히 낳아서 키워도 낳아서 키울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지우는 게 낫다. 이렇게 입장이 두 개가 공공연하게 갈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글쎄 이 상황별로 다르고요. 지금은 낙태 금지 쪽으로 거의 대부분 돌아가고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생태 운동하는 그린피스 아시죠? 여기에 한 산부인과 여의사가 있어요. 그 여의사는 배 타고 다니면서 낙태를 해줍니다. 어떤 경우에 낙태를 해주냐면요. 산모가 혹시 아기를 베고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경우, 둘 다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든지 저 아프리카에 그런 곳에서는 애들이 줄줄이 쭈르륵 있는데 또 임신을 했어요. 자, 이미 태어난 아기들도 키우기 힘들어요. 그 상황에서 엄마가 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애를 임신을 해서 낳아서 키우면은 다 제대로 못 살게 될 것 같은 그런 경우. 또 부족 간의 전쟁이 많죠. 적군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다행히 그냥 그렇게 해서 살면 되는데 또다시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 여자가 적군의 아이를 베고 또 자기 전 남편한테 갔을 경우 이 아기가 제대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주 이상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피스의 산부인과 여의사는 낙태를 배에서만 해줘요. 그래서 따라서 이 여자가 배에서 내리면 즉각 어디서나 체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심각하죠. 근데 제가 그러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낙태를 하는 게 낫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라기보다는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이제는 우리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고 또 그냥 낳아서 키울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손 안에서 획가닥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회라는 거죠. 사실은 생명 조작 사회고 죽음의 사회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저희 인간은 이런 피조물, 제가 여기 하느님이라고 썼네요. 제가 가톨릭 신자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우리 자연을 보존하고 각과의 봉사자로서 살아야겠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 만물을 이 세상 생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기보다 어쩌면은 이 만물들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존재. 다른 생명들과 더불어서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물망을 만든 거미가 아니죠, 저희는. 이 거미집을 만든 거미가 아니에요, 저희는.
이 거미집의 하나의 존재일 뿐인 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무엇을 실천하고 살 때 환경을 덜 오염시키고 또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하면서 살 수 있을까? 생명을 존중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도농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현재 식량 자급률이 25%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중에 농부는 6%예요. 그러니까 6%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젊은 분들이기보다는 대부분 7, 80대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돌아가시니까 점점 더 줄어들겠죠. 식량 자급률이 그러니까 25%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먹을 식량만 우리가 스스로 농사 짓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수입해서 먹는 겁니다. 아까 된장찌개, 콩, 주로 쌀 자급률이 95%이기 때문에 콩, 잡곡류는 다 대부분 수입해서 옵니다. 유전자 조작이 된 거죠. 그리고 콩 농사 같은 걸 짓는다고 해도 그거를 막 이런 가게 내다 팔 만큼 많이 짓지 않죠. 본인들이 드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그 정도만 짓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식량 자급률이 25%밖에 안 된다고 그래도 그렇게 굶어 죽는다, 때로 굶어 죽는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이 식량 자급률이요 70%가 넘습니다.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나라랑 합치면 100% 가까이 돼요. 근데 북한은 70%나 자급이 되는데도 막 굶어 죽어서 인육을 먹는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들리고 있잖아요. 자, 북한은 폐쇄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는 절반도,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밖에 스스로 해결을 못 하는데, 자, 지금은 수입을 할 수 있지만 아까도 보셨듯이 영상도 보셨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구에 어떤 이상한 기후 변화가 온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곡창지대가 다 하필이면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돈을 싸다가 바쳐도 식량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농부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생명, 환경 이런 거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많이들 귀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뭐 귀농학교 이런 거 하시고 뭐 집 짓는 방법도 배우고 내려가셔서 사시려고 그럽니다. 내려가셔서요. 다 성공하지 못하고 한 절반쯤은 성공하세요. 한 2, 3년 고생 직사리 하시고 그리고 절반쯤은 한 4, 5년쯤 살다가 도로 올라오세요. 못 살아서 도저히 생계를 꾸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계속 끊임없이 지금 시도를 해서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 할 수가 있어야 쌀 정도, 주식 정도는 그런 상황이 돼야지 안전한 거예요. 지금 기후 변화가 너무 막 있기 때문에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그렇게 아파서 태어나자마자 아파서 유기농 음식을 많이 먹였는데요. 우리 농민들이 의식 있는 분들이 이런 유기농 음식, 농약을 덜 제초제나 이런 걸 덜 사용한 그 곡물을 자꾸 식량을 이렇게 생산해 냅니다. 그때 우리가 비싸다고 거짓말일지도 모른다고 농약 쳐놓고는 아니다 유기농이다 무농약이다 이렇게 팔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믿고 농민들을 믿고 사 먹어줘야 농촌이 살고요. 농촌이 살아야 사실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도시와 농촌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수입 과일 지금 싸죠. 근데 사실 싸지 않아요. 저희는 10년 넘게 지금 유기농 음식 먹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유기농 과일이요, 마트 것보다 더 쌀 때가 있습니다. 늘 일정해요. 유기농 그런 데서 오는 음식은. 근데 마트에 가면은 가격이 들락날락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아예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식량, 그걸 알잖아요. 가정주부들은 알기 때문에 한 농가와 딱 결연을 맺습니다. 우리 1년치 먹을 식량 해줘라.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사주고 거기 살 수 있게, 농사 잘 지을 수 있게, 빚지지 않게 우리도 좋은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그래서 농민은 소비자의 건강한 삶과 밥상을 만들어주고, 또 우리 도시에 사는 소비자들은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서 농민의 생활을 보장을 해줄 때 우리 건강한 대한민국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도시에서도 뭐 텃밭이라던가 이런 거 가꾸면서 뭐 상추라던가 고추 이런 거 해서 드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거의 벌써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세상,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자연을 아름답게 그렇게 지키기 위한 실천을 보시면, 먼저 도덕적 각성과 교육을 통해서 생명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저도 그전에는 특별히 뭐 어디 가서 교육받고 책을 읽고 이런 생각 안 했는데, 저희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저희 아이가 죽게 생기니까 제가 죽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도록이면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또 요즘에 운동 부족이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일사병, 열사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 좀 걸으면서 땀을 좀 내고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런 것들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강의 마치고 함께 여러분들이 어떤 일상생활에서 어떤 생태적인 삶을 실천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작은 것을 실천하시고 싶으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눔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을 지키고 생명을 돌보는 농민과 우리 도시에 사는 우리가 생태적인 동반자가 되기. 마지막으로는 좀 거창한 듯합니다. 가장 파괴된 환경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이웃과 연대하여 정의를 실현하기. 이건데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다큐를 봤는데요. 아프리카 지역이었어요. 사막 지역이었고, 거기 여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부족끼리 이렇게 조그만 공동체에 이루고 사는데 한 여성이 4명 정도 됐어요. 이 어린이보다는 좀 큰 처녀들이 눈 뜨자마자 이런 거 하나씩을 들고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먹을 물을 찾아서. 그래서 저 어디 있다는 것도 아니고 저 사막 지역을 뜨거운데 헤매고 다니는 거, 아침 눈 뜨자마자 자기네 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저 맨 앞에 가던 한 여성이 뭘 발견을 했나 봐요. 너무나 기뻐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여성이. 그래서 뭘 발견했나. 그래서 저도 뚫어지게 TV를 보고 있었더니 한 1m 정도, 지름이 1m 정도 되는 흙탕물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 흙탕물을 보더니 들고 있던 그 주전자를 내려놓고는 그거를 이렇게 받아서 흙탕물을 입에다가 탁 먹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안도한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물을 담아서, 그게 많이 고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닥을 긁어야지만이. 그래서 갖고 가면 그걸로 그 가족이 그거 하나로 하루를 먹는 걸로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탁 수돗물 탁 틀으면 깨끗한 물이 쫙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한 가족이 먹는 물을 우리는 세수 한 번 하는데, 발 닦는데 뭐 그냥 써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점점 나이가 연령대가 어려져 가나 봐요.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맘때 아이들이 이렇게 물동이를 쥐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아닌 겁니다. 흙탕물 찾아서 산만리. 그래서 그렇게 받아온 물이 깨끗할 리가 없겠죠. 그 흙탕물이. 그 사람들에겐 생명의 물입니다. 그 물이라도 먹어야 되는 건데, 그 물을, 더러운 물을 먹고 5세 이하 어린이들 1년에 180만 명 이상이 물로 인한, 더러운 물로 인한 병으로 죽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설사 이런 걸로 죽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아껴서 써야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생태적인 삶이구나. 그게 바로 이 세상, 이 지구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 강의는 마치고요. 생명도시 시흥